지난 시간에 제가 여쭤본 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대답이 흘러가다가 뭐 타자성하고 낯설음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질문입니다. 우선 되게 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이 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었을 때도 편하게 느낄 것이냐. 살았을 때.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고, 근데 그런 낯섦과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은 감각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간이 내가 예상했던 사이즈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다시 예를 들자면 뭐 계단으로 오를 때도 나에게 항상 익숙하지 않은 공간, 마치 소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거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나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이제 그런 포즈나 자세 이런 것들을 유발함으로써 내 몸에 불편한 그렇죠. 낯선 것들. 이고노믹이라 그러나요? 네. 에르고노믹. 에그로노믹하지 않은. 에그로노믹하지 않은 거죠. 네. 의도적으로 조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또 살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전 그 감각적으로. 그런데 저의 1차적인 이제 접근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편리하게 계단이 뭐 150에 300이다 아니면 180에 270이다 그러면 그런 평범한 수치를 따르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은 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불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 집의 거주자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전에 이 집의 주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그게 뭐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상상의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데 왜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냥 몸 같은 거 있죠. 내 몸, 그러니까 내 몸인데 전적으로 저는 내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몸속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다고요. 나는 이게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시각적으로는 거울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내 몸속을 잘 알고 있을까? 내 몸속에는 굉장히 다른 그냥 생명이라는 어떤 자율적인 존재가 그냥 살아 숨쉬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한다거나 내가 내 몸의 전적인 소유자라서 내가 명령을 내린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 집의 공간이 일종의 몸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소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거주자의 소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그 거주자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선뜻 이거에 어떤 낯선 존재가 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뭐 그런 것들 예, 나인의 소장님 댁은 요 바닥이 이렇게 다 콘크리트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흙 부분으로 들어가서 입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마 요게 지금 입구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입구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입구일 수 있겠네요. 예, 오른쪽이 입구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흥미로운 거는 요 입구 정면에 배수관이 하나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 단이 되게 흥미롭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다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쪽 가서 찍어볼까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2층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식이 아니라 극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극장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독특합니다. 요 밑에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지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하는 아니고 지상입니다. 근데 지하처럼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예, 이종권 선생님이랑 다른 점은 이종권 선생님 1, 2층이 전체가 다 어두운데 여기는 이제 1층만 어두운 거죠. 2층은 되게 밝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또 이렇게 수평창을 이 바닥 레벨에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독특합니다. 이게 저기 밑에도 바닥 레벨에 창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 밑에도 창문이 있어요. 독특하죠. 저 밑에 공간도 이 다락에 이렇게 숨는 공간이 있잖아요. 1층에 이렇게 숨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좁죠. 뭐 고양이나 개 아니면 애기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른도 뭐 마음 잡으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잘 때 들어가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다. 데드 스페이스는 아닌데 다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 머리보다는 높네요. 한번 제가 셀카를 오랜만에 찍어볼까요? 이렇게 요거에다 잡아야 되겠죠? 이 정도면 제가 키가 175인데 여기는 샤워실, 확실히 샤워실인 것 같네요. 여기 욕조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배수관이 있으니까. 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엌일 거, 지금 부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배수관, 급수관이 전혀 안 뽑혀져 있네요. 어떤 공간이고, 여기가 부엌일까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그리고 2층은 다 포멀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사무설계라는 굉장히 큰 대형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셨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뭔가 되게 큰 전환점의 기로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만족을 하시고, 그 후회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후회 말씀하시나요? 뭐 후회는 없어요.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오랜 시간을 이제 대형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다 나왔어요. 몇 년 정도 일하셨나요?
13년, 4년 그 정도 일을 했죠. 그게 건축에 거기서 이제 하는 이제 건축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하고 했던 것들도 보람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이 이제 심했죠. 심하고 사실 이제 건축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하다가 그 생각이 다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축이 아닌 다른 방식의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몇 년, 5년도 지난 것 같은데 한 5년 후에 저의 건축적인 첫 작업이라고 할 만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설계를 보니까 설계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고 잘하시는 분 같은데 그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작가라고 불리는 분들, 이게 조병수 선생님이나 김효만 선생님이나 이런 아뜰리에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무라는 대형보다는 그 사무에 계시다가 나오실 때 또 그런 사무실에 가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뜰리에를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작가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의 경계, 그 경계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고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실 그 세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구분되어 있는 세계를 잘 모르고 뛰어 들어갔던 것 같고 그냥 거기서 그래서 오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갈증들, 작가로서의 작업에 대한 갈증들을 해 가려면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갈증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일을 그냥 대형 설계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그만둠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작가들의 아뜰리에를 들어갔으면 그런 길이 더 빨리 열렸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쉽게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배우고 싶은 작가가 없었나요, 한국에? 한국에는 없었어요. 예, 한국에는 존경할 만한 건축가도 없었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작가도 없었어요. 혹시 좋아하는 건축가가 누구가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건축가를 가게 된 결정적인 이제 건축가를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루이스 칸이고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축가는 루이스 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루이스 칸은 아버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루이스 칸의 작품의 이미지를 건축 작품집에 나온 그 이미지 한 컷을 보고 감동을 해서 건축가를 가게 된 거니까요. 제가 건축의 길을 들어서게 한 건 루이스 칸은 맞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축적으로 지금 가장 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라고 하면은 이제 존 헤이덕을 꼽아야 할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페이퍼 아키텍트로서 무수히 많은 작업을 남겼는데 그 작업 하나하나가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하고 시적이지만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탐구를 하고 싶고 깊게 연구하고 싶고 계속해서 저에게 관심을 끌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남기신 존 헤이덕이 저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이자 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루이스 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간극이 좀 큰 것 같은데
그 루이스 칸의 어떤 건축 언어랑 그 네. 존 헤이덕의, 물론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냥 도면만 보고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좀 루이스 칸은 시적이라면 굉장히 그 실용적인 것을 꼭 있어야 하는 것 있잖아요.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를 시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존 헤이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정말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도하지 않나, 그 건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게 그 어떤 특정한 상에서는 이런 게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유효한가? 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루이스 칸과 존 헤이덕을 저는 이제 양손에 들고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이렇게 저울질 할 수 없을 만큼 존경하는 두 분의 건축가인데, 그 두 분의 건축을 형식적으로나 스타일로나 그렇게 이제 표현으로나 봤을 때는 극명하게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그런 건축적인 스타일, 형식, 성향에 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두 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글을 남겼고, 그리고 건축에 대한 사유를 깊이 있게 밀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표현해 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두 분 다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강의록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들을 글이나 시로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건축에 흐르는 건축적인 영혼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일차적으로 끌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영혼의 중심에는, 그 두 분의 그런 건축적인 영혼의 중심에는 항상 그 신비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들. 루이스 칸 같은 경우는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거의 비물질적인 단계까지 승화를 시키고 또 그걸 글로 다듬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헤이덕 같은 경우는 정말 시나 문학적인 관점으로 또 페이퍼를 가지고서 그런 신비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영혼에 좀, 그 두 분의 그런 영혼에 좀 끌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는데요. 제가 그 소장님께서 번역한 그 집에 대한 사유들, 그 존 헤이덕이 한 네. 그 평단에 게재됐었죠. 네. 예, 읽어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건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게 건축에 관한 사유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여자가 좀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건축을 말하기 위한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애인이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옆에 있고, 그 어떤 자기가 봤던 어떤 그 이미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자기 애인이나 자기 와이프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그 어떤 문학적인 글로 옮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루이스 칸은 어떤 글귀를 읽어도 이게 건축적인 어떤 생각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모든 글귀가 약간 존재론적인 거에 비한다면 그 존 헤이덕은 전혀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약간 그 뭔가 좀 로man틱한 그런 이렇게 공간의 심상, 그리고 그거는 어떤 공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인물이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헤이덕의 건축을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그런 면에서 헤이덕의 건축은 굉장히 내러티브적이고 문학적인데, 문학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인 것 말고도 실제적으로
문학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뭐 가면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요소로 끌고 가면서 거의 이게 건축이냐 문학이냐의 중간 단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헤이덕의 건축을 만약에 공간과 장소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박진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이 공간이라면 상당히 그 헤이덕의 건축은 문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문학은 장소라고 보거든요. 특정한 맥락, 특정한 특수성, 그 작가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그라운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공간일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장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헤이덕의 건축이 건축이 아니면서도 장소적인 것으로서 건축이 될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정말 건축적인 성분을 벗어나 버렸느냐 아니면은 이게 새로운 건축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헤이덕이라고 하는 건축가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헤이덕에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건축적인 스타일이라든지 공간적인 문법이라든지 형식적인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끌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흡수는 하지만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대형 사무소에서 작업이 아닌 그냥 설계 행위를 설계 행위를 수행을 하다가 나와서 새롭게 지금 첫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중간 과정에서 이종건 교수님이 뼈아픈 얘기를 한마디 하셨어요. 그 중간에 그 건축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건축을 사랑하지 않는다. 건축을? 네. 누가요? 제가요. 건축을 그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건축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 말이 이제 아직까지 저에게 이제 박혀 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정말 제가 건축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대형 사무실에서 결과적으로 그 오랜 시간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요. 그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생각하는 건축,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건축이 무엇이냐를 되돌아보게 했고 그 방향이 내가 건축이라고 한 게 지어놨던 게 건축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헤이덕이라는 건축가를 심취해서 탐구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건축을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신들을 저는 또 이제 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생각하는 건축을 만들고 그 건축을 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건축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의 건축이 뭐라고 지금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헤이덕은 계속 저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박진택 소장님께서 건축을 벗어나 있다고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헤이덕이 생각한 건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지향점은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탐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장소를 볼 수는 있지만 장소를 볼 수 있지만 장소를 유발할 수 있느냐 이제 건축가가 장소를 설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건축가의 손을 벗어나 있는 오히려 이제 벗어나 있을 때 오히려 더 아름답지 않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이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맥락이 장소를 만든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맥락과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장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장소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건축가가 장소를 만들 수는 없지만 건축가가 장소를 상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남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장소를 만든다는 건 감히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장소는 굉장히 특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가가 공간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장소적인 상상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게 건축가의 몫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헤이덕은 그런 여지들을 문학적으로 남기지 않았나, 그런 장소적인 그런 상상의 가능성들을, 그런 생각이 좀 물론 박진택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헤이덕의 공간은 공간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설계하신 이제 덱을 보면은 이미 그 내러티브가 없어도 뭔가 내러티브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멋지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행위가 일어날 법한 그러니까 약간 균질적이지 않고 꼭 이런 행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이제 공간들이. 그래서 혹시 그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뭐 문학적인 작업이 동반됐었는지, 아니면 글쓰기와 네. 이제 설계가 동시에 진행됐었는지, 네. 아니면 이제 그냥 반복적인 어떤 뭐랄까 도면 그리기, 그 그리시면서 설계가 발전되었는지, 뭐 그런 네.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글쓰기 작업과는 병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오픈한 저만의 단상, 그 에세이들, 이제 계속 쓰면서 생각하면서 작업을 설계를 했고요. 그게 오픈이 됩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업과는 별도로 나중에 글은 다듬어야 되는데, 예. 그 작업은 당연히 병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저에게 강하게 끌려서 들어온 이제 이야기들은 있어요. 제가 상상하는 이야기들, 생각한 이제 어떤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 공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문학적인 이미지들. 네. 문학적인 이미지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게 강력하게 이제 끌고 왔던 것 같고, 물론 지금의 공간적인 형상은 사실 그게 이제 그 액티브하게 뭔가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목조로 골조를 결정을 하면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골조로는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형상이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네거티브로 딱 바꾸면서 지금의 형상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공간을 지배하는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단단 이렇게 만들어가서 올라가는 그런 문법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있었고 지금도 변화가 없고, 한 번에 그냥 결정이 돼서 왔던 거지 그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소소하게는 물론 이제 다듬는 작업들은 계속했지만. 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제 설계가 제가 직접 지은 제 집이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이런 형상을.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지울 수가 없어. 그럼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게 동일한 거는 아니고요. 이 작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상상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를 지배했던 어떤 이제 이야기들,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네. 한번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 두 개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집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평단 몇 톤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네. 이제 기고하신 글을 보면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실용적인 거, 뭐 기능성 이런 것들이 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네. 그 요구, 뭐 어떤 방향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회적 요구를 건축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거창하게 이제 사회적인 요구에 제가 어떤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거를 이제 좀 작은 질문으로 바꿔서 지난번에 박진택 소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저 집을 잠깐 들어가 보시고 상당히 데드 스페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쪽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나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지 그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드렸던 대답이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역으로 저는 이 집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때 기능적인 쓸모, 유용성에 대한 그런 생각은 완전히 거의 한 50% 이상을 배제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능은 만족을 해야지 아주 간단한 잠자는 공간, 뭐 작업을 하는 공간, 화장실 이런 기능들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그런 공간들은 있지만 세세하게 그것들을 다 면적화해서 이 공간이 불필요한 공간이다, 쓸모없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들을 이제 생각을 하거나 그걸로 설계안을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철저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이미지와 그 이야기 그게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문법이 됐고 그 안에 기능들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분산돼서 배치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데드 스페이스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진택 소장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그럼 라이브 스페이스는 뭐지? 이런 생각. 공간이 죽어 있다, 공간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걸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드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제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쓰기 불편한 공간을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정말 건축가로서 데드 스페이스는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어제 지난번에 이종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 정신에게 유용한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물질적으로는 불필요할지 몰라도 정신한테 필요하다. 이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공감을 얻느냐 이건 것 같아요. 정신에게 유용한 것을 어떻게 공감하느냐,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 쉽사리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또 힘든 게, 어떤
정신에 유용한 것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몸과 영혼을 나눠서, 몸과 정신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첫째로 그 질문을 받으면서 굳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물론 이제 예, 댁이니까. 아, 그러면 만약에 저게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저거로서 적합하지 않나요?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기능이나 유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논리로밖에 반박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왜 저걸 저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반박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라인의 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향적인 면에서 싫어할 수도 있죠. 취향적인 면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각각의 개인들의 취향을 보고 설계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이거나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혹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나 공간은 오롯이 그 사람의 소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기능적이고 유용한 게 중요하지만 그게 100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쓸모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타자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소유한 공간이지만 그게 온전히 자기게 아니거나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타자성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해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간이 너무나 자기에게 편하고 너무나 자기 소유고 너무나 자기에게 다 맞춰져 있으면 이제 낯설지 않으면 그것만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고 질문 생기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꼬여가지고 네. 제가 한 번에는 이해를 못한 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정점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종근 교수님 보면은 어떤 글쓰기의 정점에 올라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걸 느껴요, 제가. 네. 네, 그 분이 이제 설계한 그 집의 옆에 설계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대화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옆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종근 교수님의 설계 대관을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반응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낯설었어요. 네. 처음에 많이 낯설고 그 교수님의 설계안은 처음부터 그냥 확정돼 있었어요. 머릿속에 딱 있는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물론 상세하게는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간의 논리는 완벽하게 결정이 되어 있었고 거의 대체로 치수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었고 처음 생각해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어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수직 수평성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아주 기능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이제 아직 이제 공동 중에 저희가
이제 들어오지 않은 공정이 있는데 이제 금속 공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금속들이 들러붙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요. 이제 완성된, 지금은 이제 반틈이라면 이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미리 보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낯설었죠. 네. 낯선 충격이 여전하고요. 그렇지만 저렇게 낯선 것들이 이제 어떤 맥락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주는 힘이 강력하구나, 그거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어가는 과정에서. 따로 뭐 어떻게 평가는 안 하시는? 어떤 평가?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말씀하시나요? 뭐 그래도 좋고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 뭔가 어떻게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서로가 이종건 교수님은 거의 변화가 없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나인회 소장님께서도 거의 변화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큰 변화를 한번 겪었고요. 그 소소하게는 계속 이제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는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했지만, 교수님은 뭐 저에게 거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서로 뭔가를 맞춰가거나 서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대화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자의 이제 자유고 서로 이제 터치하지 않기로 계획안에 대해서는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대화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제 존중을 하고, 저도 이 교수님의 계획안을 존중하고 이 교수님도 저의 계획안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의 이제 계획안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낯선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